자, 오늘은 원래 그 다른 수업은 퀴즈를 보는데 퀴즈를 안 보고 여러분 보고 제가 좀 퀴즈 보는 것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 리뷰 시간을 좀 갖자고 했는데 그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그 스스로 이제 학습을 좀 하면서 리뷰를 하고 이걸 보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잠깐 리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답이 뭘까요?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IT 거버넌스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돼야 될 요소가 뭘까요? 있었죠. 이거 리뷰를 해보면 뭘까요, 이게? 문화인가요? 조직 문화인가요? 답이. 자, 2번 IT 거버넌스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게 뭘까요?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뭘까요, 이건? 만약 제가 지금 한 7문제 정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리뷰를 좀 해보라 그랬는데 만약에 다 아리송하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겠죠. 예. 그 2번은 IT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이런 기대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 자, 요거는 뭐 그 잣대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그 IT 투자에 비해서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를 사진을 찍나요 지금? 뭐 찍어도 되는데 그 기대를 적합하게 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사용자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그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거버넌스에 관련된 뭐 최근 한 20년 정도 상황과 관련된 건데,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C 아니면 D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버넌스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나요? 각국의 법규와 제도들이 IT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요? 우리가 좀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 다뤄볼 때 각 국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우리 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그 어디서 나왔나요?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보면 어디에서 나왔나요? 코빗이 뭔가요? 코빗이 어떤 각 국가에서 이렇게 제정돼서 나온 게 아니죠. 자, 코빗이 나오기 전에 그 일부 있는 거를 발전시켰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D라는 부분이 좀 그 퀘스천러블 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4번은 관리해야 될 IT 자원으로 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시설 설비, 인력 외에 최근 관리해야 될 IT 자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게 뭔가요? 뭐가 있죠? 그 특별히 중요시 되는 게 있죠.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제6의 요소로 IT 자원으로 그 관리돼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자, 5번은 거버넌스에서 이 미국의 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이게 그 앨런이 파산하고 그다음에 그 유수의 그 기업들이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내부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파산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사 내부의 감사 기능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있죠. 뭔가요, 이게? 그 사베인 옥슬리 법이죠. SOX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있습니다. 자, 6번과 7번은 그 우리가 그 품질 통제, 품질 관리 이런 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자,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었나요? 스파이스라는 거 하고 CMMI. 자, 이거 카네기 멜론대에서 나온 건데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성숙도 단계를 그 우리가 논해 봤어요. 자, 질적, 양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 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도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5단계 중에서 몇 번째 단계일까요? 최종적인 단계겠죠. 최종적인 단계. 그 최적화 단계에 가야 이런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번은 품질 인증제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국제 표준으로 그 서비스 관리 체계와 IT 프로세스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인증이 뭔가요, 여기서? 뭐죠, 여기? ISO 9000은 뭔가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품질 통제에 보면 그 공정의 프로세스 통제가 있었고 최종 산출물에 대한 통제가 있었죠.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있었는데 여기 좀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IT 서비스 관리 국제 표준은 ISO IC 27001 아닌가요? 27001. 27001이고 여기서 스퀘어 프로젝트는 뭔가요? 참고로 스퀘어 프로젝트는 그 품질 통제에 있어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던 거를 합쳐서 그 어떤 단일한 안을 이렇게 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가요, 문제가? 리뷰가 좀 됐나요? 리뷰가 좀 됐으면 자, 우리 감사와 기술 중에 좀 그 뒷부분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치와 온라인 시스템, 일괄 처리와 그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어떤 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해서 과제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주된 관심이
보안에 위협이 되는 영역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배치로 일괄 처리할 때 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이 논해봤어요. 온라인과 관련해서 입력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그 통제라든가 어떤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자, 보안 위협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그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뭔가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통신망 연결된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도청을 한다든지 뭐 중간에 절단을 해서 연결을 해서 자료를 탈취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접속을 해서 그 어떤 통신상에서 그 보안상에 위협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하드웨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영역에 결국은 가용성을 위협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가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가용성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비가용성을 통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많이 있죠. 자, 물리적인 환경, 뭐 어떤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주변에 뭐 좀 장소가 불결하다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을 확보해야 되고, 충분한 백업. 자, 요 말은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어떤 한 조직에서 이거를 그 관리할 때 하고, 한 조직이 관리할 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자, 근데 그런 게 확보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다중가외성이란 말은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군데에서 관리하다가 보면 그게 만약에 뭐 불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한 군데가 어떤 영향을 받을 때 다른 데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자, 리던던시는 좀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다중가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그 통제에서 다루는 영역이 되겠죠. 자, 상호 백업 허용하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킹. 자, 이런 것도 좀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물리적 환경이든 어떤 백업이든 그 네트워크상에서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죠. 재난이. 자, 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겠는데 디제스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 여러분 그 9.11 테러 났을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때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금융기관 본사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 그 본사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떤 그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 본사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말로. 뭐 금전적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가요?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이 없어서 사라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좀 뭐 이런 가정이 뭐 적절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경우는 비즈니스가 일단은 짧게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죠. 자, 실제로 과거 보면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업종별로 달라요. 제조업체에서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으로 본사가 없어졌다. 금융기관이 그런 상황으로 없어졌다. 그럼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자, 이런 조사가 있는데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그대로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한 관점에서 거기 있던 기관들은 길어봐야 1년이었어요. 하루였어요, 하루. 길어봐야 하루 만에 복구를 해서 일단은 비즈니스는 돌아가도록 그렇게 복구를 했다는 거죠. 짧게는 12시간. 자,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몇 번의 재난 상황에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이라든가 유수의 금융기관, 본사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재난 복구 계획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비즈니스를 재개했다는 거예요. 자, 적합한 종류의 훈련 같은 게 필요하죠. 만약에 당신이 일하는 장소에 컴퓨터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소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좌충우돌하겠죠. 자, 보안 자체와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성분이 이게 결합돼 있죠. 자, 보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하드웨어는 절도라든가 침투라든가 이런데 사보타지라든가 이런데 취약한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것들에도 취약하지만 또 어떤 거에 취약한가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나눠보면 운영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눠질 수 있죠. 자, 비슷한 하드웨어하고 비슷한 어떤 침투라든가 이런 데 취약할 수 있는데, 자, 소프트웨어는 우회하거나 이런 데도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될 수가 있죠. 교체되거나 이런 데 좀 보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는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죠, 데이터. 자, 이런 것도 보안과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보안과 관련해서 위협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협 요소를 좀 조직 내외를 뿐만 아니라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자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위협이라는 게. 정상적인 사용자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시스템을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문가, IT 스텝이라든가 이런 사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내부인이라 그러죠.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 이런 사람, 합법적인 외부인이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컴퓨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시스코다, 장비업체다, 이런 엔지니어들이 와서 정비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도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외부인이.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받은 고객이나 공급업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커들, 외부 해커들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섹션을 좀 바꿔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한 그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물론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각자 어떤 감사하는 사람도 그 전문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거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해서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 여러분 그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보면 자, DBMS는 뭐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죠. 우리 그 학과에서 이런 거를 그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공부를 하잖아요. 자, 구성 요소에 보면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논리적 절차가 스토리 장치 상에 데이터를 검색, 삽입, 수정, 삭제 뭐 이런 데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죠. 자, 이거 접근 방법인데,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디렉토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저장소 리파저토리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예요. 거기 어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와 같이 사용하죠.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공유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 공유하는 거로부터 어떤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독립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다양한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데이터에 접근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어떤 기법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데이터는 얘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하든 간에 데이터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을 유지해야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이거를 격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뭐 그 메타 데이터 같은 게 중요하죠. 데이터의 데이터, 메타 데이터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키는 이거죠. 논리적 관점을 변화시키고 물리적 표현을 변화시키는 것. 또 새로운 논리적 관점을 가진 사용자들이 수용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보안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자, 그거는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 뒤에 좀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 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구조,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자,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설계의 개념적 수준인데, 자, 여기 보면 뭐 우리 그 보면 뭐 여러 가지 스키마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스키마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 접근 방법과 그 내비게이션형 접근 방법, 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상세하게 다 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의 주요 사항인데,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즈니스를 모델화하고 일반적 비즈니스 구조가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따르도록 하는데 뭐 이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데, 처음에 나왔던 게 순차적 접근 방법이죠. 순차적 접근 방법부터 계층적 방법, 뭐 네트워크, 관계 모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 데이터 구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 선택을 위한 기초가 되는데, 자, 그 간단한 그림은 여러분 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별은 뭐 그 정도만 하면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자, 이 데이터베이스도 그 벤더들이 많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많죠. 자, 근데 그 각 브랜드 제품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정의어, 저장 구조 정의어, DDL, SSDL, 데이터 조작어, DML, 기타 DBMS 뭐 유틸리티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는 다르지만, 자, 요 정도는 다 들어가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접근은 데이터 구조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없냐? 순차적, 계층적 이런 거는 과거 거냐? 이런 것도 감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감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모델까지 어느 정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료 그 구조와 접근과 관련해서 자료 사전 디렉토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사전은 주로 논리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디렉토리 시스템은 그 물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 시스템은 위치가 어떠냐, 주소가 어떠냐, 물리적 표현이 어떠냐,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물리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거고, 자료 사전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우리 사전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놨는데, 자, 요 DDDS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게 좀 그 쭉 나열돼 있어서 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그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DS는 그 DBMS를 위한 필요와 독립적인 유용한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관계의 복잡성이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회에 더욱 많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더욱 많은 인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DBMS 패키지가 도입되니까 이게 그 어떤 DBMS가 조직에서 웬만한 데서 다 쓰기 때문에 이 자료 사전과 디렉토리 시스템도 같이 이용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인기 있게 되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같이 맞물려서 쓰기 때문에 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DBMS와 관련해서는 DBA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조직에 있을 텐데, 자, 이 DBA는 실제 데이터 자체가 DBA 관심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와 접속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실제 데이터 자체가 뭐 좀 관심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후자의 어떤 저장 구조가 적절하게 돼 있느냐, 뭐 접속 전략이 돼 있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자, 여러 가지 검사, 권한 검사도 하고 타당성 절차 이런 거를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 유저들의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변화하죠. 자,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변화하는데 대응을 하는 역할을 DBA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DBA 역할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되죠. DBA가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뭐 전략을 결정한다든지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백업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든지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재조직 루틴, 자, 통계적 분석 도구. 자,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계적 분석 툴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에 있는 역할을 그 결정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뭐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저널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널링이라는 용어는 이거를 굳이 번역하면 일지 같은 거 있죠, 일지.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몇 월 며칠 어떤 일을 했다 일기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돼 있죠. 다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시스템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를 좀 씁니다. 저널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결국은 로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로그들이. 자, 데이터베이스 상에 누가 언제 뭘 했는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저널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가끔 보면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사라지는 경우 있죠. 자, 사라지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뭘 했는지 누가 여기 들어왔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널링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그들이 그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로그는 우리가 운영 로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 돌아가는 트랜잭션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그 기록되는 거를 우리가 로그라 그러는데, 자, 이게 그 일상적인 운영적이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로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복구부터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DBA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저널링이라든가 운영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어느 정도 뭐 일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별로 그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로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어 상실됐다. 뭐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상실됐다. 그럴 때 원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상실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뭐 완전히 복구하면 좋은데 완전히 복구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여러 회사로부터 뭐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뭐 쿨 사이트다, 뭐 핫 사이트다 이렇게 해갖고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던가요? 아까 그 9.11 테러 얘기를 했는데 이 본사에 뭐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뭐 연결이 돼 있죠. 장치들이. 자, 이 전산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산실 이런 거를 제3의 장소에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이 복구를 금방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사무 공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무 공간만 따로 책상이나 어떤 사무 공간만 이렇게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초죠, 기초. 여기 만약에 전산 시스템이 다 날아갔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 거의. 그럼 요거보다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홀드 사이트라 그러나요? 홀드 사이트. 자, 이 단계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똑같이 하나를 더 복사를 해놓자. 여기 복사를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 문제가 있으면 딱 끊어져서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그 1시간 내에 똑같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핫 사이트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 거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텐데 데이터를 여기다가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뭐 2-3시간 내에 똑같이 복구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단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자, 이 복구라든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재개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죠. 그 비상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근데 사실 그 본사가 그렇게 불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소위 말해서 백업 장치를 잘 해놓는다 그래도 사실은 사람이 없잖아요. 또 사람이.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만에 똑같이 비즈니스를 재개했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준비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그 물리적인 장치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만 백업을 하거나 준비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복구가 된 거죠. 자, 이거는 좀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기술을 해놨는데 꼭 복구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빨리 알려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내부에서 시시하다가 보면 고객들 다 떠나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는 동시에부터 여기 써놓은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상실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뭐 잘못을 했던 재난 상황이 돼서 복구가 안 되니까 당신 대비하라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복구가 상실된 거래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괜히 이거는 도저히 복구 불가능한 건데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들이. 일단은 고객 관계를 끊고 딴 데로 갈 수가 있죠. 자, 고객이 없으면 회사는 존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떠나는 거에다가 프로세스 뭔가요? 조직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너네들 고의로 그런 게 예상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서 이렇게 손실이 있는 거는 좀 그래도 그 화가 덜 나는데 쉬쉬하다가 나중에 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는 그 뭐 체크 포인트, 롤백, 롤포워드.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요? 이 용어? 체크 포인트, 롤백, 롤포워드 이런 용어 들어봤나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나요, 이거? 들어봤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예. 들어봤으면 여기 있는 거는 아주 간략하게 써놓은 거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 자, 효과적인 로그 복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 언두라 그러죠.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된 후에 뒤 이미지의 로그가 필요하다 한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redo라는 거. 우리 저 개인 컴퓨터 쓸 때도 이런 거, 이런 용어 뜨죠. 뭐, 이렇게 뜨잖아요, 보면. 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제가 아까 저널링 얘기하면서 운영 로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운영 로그는 감사자한테 왜 중요하냐? 자,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복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해 상황, 재난 상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작업, 후속 작업을 위해서 자, 이 로그들은 수작업, 후속 작업이 뭔가요? 자, 이게 재해를 당해서 이게 지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백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시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재개하려면 누군가가 수작업으로 시스템이 하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구될 때까지는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작업을. 자, 수작업을 하는데 뭔가 로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막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로그들이 좀 정상적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복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이거는 가동이 안 되지만 여기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데이터라든가 이 운영 로그들이 쌓여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로그가 있다면은 수작업으로 완전 재개될 때까지 그 텀이 있을 텐데 그 수작업 하는 동안에 그 후속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자가 감사 증거 같은 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감사 증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감사 증적은 그 용어가 이겁니다. 트레일 하면 뭔가 트레일. 오디 트레일이에요. 감사 증거 이렇게 하기보단 감사 증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증적을 감사인은 감사 증적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쓸 때 감사 증적을 토대로 해서 그
위험 상황이라든가 통제가 취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감사 성적이 필요한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문서화. 자, 이런 그 다양한 문서화를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산출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감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DBMS가 나오면서 감사는 개별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거 응용 이런 것들로부터 일반적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통제의 중심축이 이동했죠. 이거는 뭐 그 자명한 말을 좀 써놓은 건데, 자, 통제 환경의 중앙 집중화된 관리를 허용한다는 거죠. 자, DBMS 환경이 되니까 이 중앙 집중적인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해서 감사자는 이런 것들을 좀 그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설계 일관성을 입증한다든지 그 관계의 강도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걸 감사자의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 자, 자료 사전과 관련해서는 활동적이거나 수동적 모드에서 유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그 참고로 좀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관리와 조정 기능인데, 자,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자, DBA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DBA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백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결정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감사자는 DBA의 검토를, DBA가 하는 일을 점검하고 활동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그 DBA가 하는 관리라든가 조정 기능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DBA가 하는 관리와 조정 기능이 뭔가요? DBA가 관리 조정 기능 뭘 하나요? DBA는 사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건가요? DBA는 뭐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떤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전달을 하는 건가요?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기술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DBA는 뭔가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결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거나 백업이 잘 돼 있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하잖아요. DBA가. 그래서 이런 조정 기능을 하는데 이런 거를 감사자가 그거를 적정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걸 이제 감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에서는 분리를 요구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직무 분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터 입력자 있죠. 데이터 입력자한테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권한까지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 입력 권한까지 다 갖고 있다. 데이터 입력 권한까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경우에 급여 시스템 있죠. 급여 시스템. 급여 시스템에 보면 자릿수가 보통 100만 단위에서 1000만 단위 잘 안 넘어가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 월 급여에서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과 이거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릿수는 안 건드리고 예를 들어 이게 뭐 6자리로 7자리로 돼 있다. 7자리로 돼 있으면 자기 그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그냥 9자로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바꿀 수 있죠. 입력할 권한이 있으니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달 월급이 2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자하고 데이터 입력자하고 권한을 같이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하나 그 예를 든 거고 이런 게 조직에 많죠. 분리를 요구하는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자, 이게 잘 분리되어 있느냐,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최종 사용자 내부 감사를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자, 직무 분리 이런 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이게. 자,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을 어떤 그 운영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이런 게 같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명이 동시에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책임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소유의 최종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여러분?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죠, 최종적으로? 이거 한번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데이터의 최종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데이터 사용 부서의 관리자한테 있다 그랬죠. 데이터 사용자들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함으로써 이 직무 분리라든가 역할 분담이 돼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위한 운영 통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는 비인가된 접근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비인가된 접근을 방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제, 그 다음에 정확성과 완전성,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통제, 그 복구와 재시작 기법, 여러 가지 이런 유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자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영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언적 데이터 정의어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보안 상세 사항을 기술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성과 정확성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영향인데, 자, 여기서는 이거를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을 텐데, 감사자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주는 영향이 뭐냐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감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좀 생각해 봐야 되거나 좀 불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감사자한테 좋은 점은 뭐냐? 데이터가 그전보다는 일관성을 갖추겠죠. DBMS 나오기 전보다는 데이터의 일관성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자, 증가된 접근 가능성에 의해서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뭔가요? 이게 나오기 전에는 감사자가 조직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부서별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DBMS만 뒤져보게 되면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저장소라든가 이런 데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그런 얘기고, 데이터 자원 관리는 공식화된 규율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자원 관리가 DBMS 이전에는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감사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정확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자, DBMS를 통해서 그 개발과 관련해서 프로세스, DBMS 도입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감사자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리한 점은,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감사자가 대개의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전문적으로 뭐 전공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진화를 하죠. 계속. 새로운 기술도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감사자가 어디까지 이거를 커버해야 되느냐, 그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숙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현 비용 소요라든가 이런 자, 데이터 무결성과 상충관계,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데이터 무결성과 상충관계가 이게 뭘까요? 데이터 무결성과 상충관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사의 범위, 시기의 변화가 있죠. DBMS가 광범하게 사용되니까 이게 없을 때와 비교해서 좀 더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거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DBM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환경에서 감사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상담하고 편집과 규칙을 점검하고 에러에 대해서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결정하고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 구현 계획에 대해 DBA와 누가 상담할 책임을 가지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자 역할이, 지금 감사자 역할이, 자, 요런 것들은 뭔가요, 다? 요 앞에, 여기까지 이게 누가 하는 건가요? 감사자가 하는 건가요? DBA가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계획까지 요 계획까지 누가 하는 건가요? DBA가 하는 거죠, DBA. 자, DBA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럼 DBA와 누가 상담할 책임을 가지는 누가 상담할 책임을 가지는가? 감사자가 해야 될까요, 감사자가? 이런 거를 도대체 잘 하고 있는지 감사자가 해야 되는데, 자, 감사자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기술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절차 같은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절차는 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DBMS 편집이라든가 타당화와 관련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키와 난키, 이거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하다 보면 이거 나오죠. 뭐 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점검이라든지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메타데이터 생성은 바람직한 통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사자는 요것뿐만 아니라 통계적 방법 이런 걸 이용해서 DBMS 전체를 어떤 감사하기는 힘드니까 그 통계적 여기서 방법이라는 거는 샘플링 방법이라든가 샘플 조사라든가 어떤 통계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제가 DBMS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다가 더 깊숙하게 아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늘 리뷰 시간을 좀 가져봤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술 영역에서 기술적으로 DBMS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지면을 활용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없으면 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장은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의 두 번째 장으로 정보 시스템 감사 기능 지식과 관련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정보 시스템 감사를 지배하는 법률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좀 다뤄보고 감사 현장이 뭐냐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본질과 감사의 수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형태와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회계감사하면 회계사들이 뭘 하나요? 회계감사하면 회계사들이 뭘 하죠? 나중에 회계감사를 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보고서 내죠,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나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 있죠. 의견 제시하죠, 의견. 적정하게 돼 있다. 한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자, 이 감사자도 그러면 어느 정도 서비스까지 할 거냐? 보증을 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하느냐? 이런 것들. 자,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는데, 자. 정보 시스템 감사는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좀 환경적인 변화예요. 비즈니스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자, 기업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들이 있죠. 변화와 관련해서 IT 기능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이나 이런 데 요구사항들이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작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런 기대치가 있고, 위협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죠.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보안이라는 거는 코디파이드 돼 있지 않잖아요. 영역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카테고리로 딱 자르기가 애매한데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조직과 비즈니스 관행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가능성,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뭐가 있었나요?
산업혁명의 비견되는 뭐가 있죠? 산업혁명의 비견되는 뭐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전자상거래 혁명이라고 비교가 되죠. 전자상거래. 자, 그런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 활용하면 도구가 되는데 잘못 활용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위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보시스템 감사는 관리 통제와 같아요. 통제라는 게. 감사가 그냥 통제예요. 그 중에서도 관리 통제예요. 관리 통제 뭔가요? 최고 경영진이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최고 경영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부여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거 통제하겠다 하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냐? 이 패러다임이 유지가 안 되죠. 변화됐다는 거죠. 자, 적합한 리엔지니어링 된 패러다임은 이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다는 거. 계속적인 개발이라든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프로세스 소유자와 함께 계속적인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시스템 감사 역할이 뭐 이런 그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해야 되는데 정보시스템 감사자는 모든 형태의 통제에 대해서 자, 관리 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제가 있는데 최고의 설계와 구현을 기술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종종 요구를 받는데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요구받는다고 해서 감사자가 엔지니어가 되거나 어떤 특정 영역의 베스트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조직 내에 통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고 과거보다는 통제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은 해야 정보시스템 감사자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 경우에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는데 정보시스템 감사가 도움을 줘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보시스템 감사 기능 지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